서울 어딘가 낡은 아파트 단지. 7월의 바람이 가로수 사이를 훅고 지나가는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고 서류 가방은 어깨에서 흘러내릴 듯 걸쳐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오래된 피로가 쌓여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인지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도윤. 42살이었습니다. 도윤은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히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 시간에 출근했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편이었습니다. 중견건설회사의 팀장. 그게 42살 한도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실패했습니다. 전처 민지는 이혼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회사에는 다 줘도 가족한테는 아무것도 못 주는 사람이야. 도윤은 그 말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반박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그때 10살이었고 지금은 14살이 되어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달에 2번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혹은 한 번, 혹은 만나지 못한 달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어쩔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경기도 외곽 오래된 빌라 2층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워낸 여자. 평생 반찬 가게와 청소 일을 번갈아 하며 도윤을 대학까지 보낸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은 오정숙 72살이었습니다. 정숙은 불평을 입에 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내려오지 못해도 바쁜데 뭘 와? 라고 했고 전화 한 통 없이 몇 주가 지나도 도윤이가 일이 많은가 봐. 라고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우리 아들은 서울서 팀장이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습니다. 아들 자랑이라기보다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방식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처럼. 도윤이 어머니 집에 마지막으로 들른 것은 그의 설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고 2시간 채 머물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가야지. 아까 먹었잖아요. 그게 언제야? 고속도로 막히기 전에 뭐라도. 엄마, 나 바빠.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계단을 내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쁜 사람은 돌아볼 여유가 없는 법이니까요. 그게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이상 징후는 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가스불을 켜놓고 나갔습니다. 라면을 끓이다 냄비를 태웠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들의 번호를 찾아 전화했습니다. 도윤은 그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가 길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이웃분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은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빛으로 하얗게 밝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중기, 빠른 진행,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
도윤은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메모할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이 아드님이시죠? 네. 자주 오셨어요? 어머니 댁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는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은 인터넷으로 시설을 비교했고 전화 몇 통으로 입소수속을 마쳤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데려가는 날 정숙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며 여기 음식은 맛있냐? 라고 한 번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좋은 데예요, 엄마.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요양원 입구까지 어머니를 데려다주고 돌아섰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다가 껐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별일 없는 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도윤은 요양원에 2번 찾아갔습니다. 한 번은 입소 일주일 뒤 필요한 짐을 가져다 주러. 또 한 번은 어머니 생일이 지나고 난 후 죄책감이 쌓여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어머니는 2번 다 그를 알아봤습니다. 반갑다고 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했습니다. 도윤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는 늘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또 오겠다는 말. 도윤은 그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바뀌었으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효도는 나중에 해야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이번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그는 늘 나중을 믿었습니다.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로. 전화가 온 것은 11월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발신자는 요양원이었습니다. 도윤은 회의 준비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도윤 보호자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계속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하세요. 아드님 생일이라고.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 생일은 지난달에 지났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오늘이 도윤이 생일이라고 하시거든요. 10살 생일이라고 학교 끝나고 오면 미역국 해줘야 한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나지막했습니다. 도윤이 학교 갔는데 언제 와요? 미역국 식으면 안 되는데.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나이는 42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시간 속에서 그는 아직도 10살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학교에서 돌아올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보호자님, 한번 들르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요. 도윤은 그날 오후 일찍 퇴근했습니다. 살면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팀원에게 오늘 먼저 간다. 는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 위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의 10살 생일.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을 불리던 소리. 국 끓이는 냄새가 골목까지 퍼지던 아침. 밥상 위에 놓인 계란 프라이 2개. 그리고 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하던 말. 우리 도윤이 10살 됐다. 이제 다 컸네. 그 기억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오래도록 열어보지 않은 서랍 속에 그냥 있었던 것처럼 꺼내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차가 요양원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 생일인데 미역국 줘야 하는데. 도윤은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 옆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여윈 손등, 구부정한 어깨. 도윤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단단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반갑다고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부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알아보는 눈빛이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붙잡은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 뒤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2회를 살면서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도윤이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야 하는데 왜 이러고 있나? 어머니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학교 끝나면 배고플 텐데. 우리 도윤이 미역국 좋아하는데.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미역국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잊었어도 사랑은 잊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래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올라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던 날들. 바빠서 라는 말로 끊어버린 전화들. 문 앞에서 돌아보지 않고 내려갔던 계단. 그리고 오늘 또 올게요. 그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나중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시간은 이미 30년 전 어딘가에 멈춰 있었습니다. 나중은 어머니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낙엽 하나가 유리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위로인지 진심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나중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차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42살의 아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어깨가 오늘 처음으로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괜찮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쁜 아들은 아니라고. 도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양원비는 빠짐없이 냈고 간호사에게 연락처를 남겨두었으며 어머니 생일에는 케이크를 보냈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요양원에 부탁해서 전달은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 방 앞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잠을 자다가도 회의 중에도 밥을 먹다가도 그 목소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그때마다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일을 더 했고 보고서를 더 꼼꼼히 검토했으며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면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쁨은 마취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통증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짐을 정리해달라는 요양원 측의 부탁으로 빌라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자리. 그 오래된 빌라 2층. 현관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된장과 나무 냄새,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무언가. 사람의 냄새라는 것은 오래 그 자리에 있어야 생기는 것인데 어머니가 없어진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도 그 냄새는 이미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현관 한쪽에 신발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코 부분이 닳아있고 끈은 여러 번 묶었다 풀었다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의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발이 훨씬 작았습니다. 그것은 도윤이 중학생 때 신던 신발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버리지 않고 30년 가까이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신발을 바라봤습니다. 집안은 좁고 낡았습니다.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싱크대 수도꼭지는 조금씩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오려붙인 신문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노안에 좋은 운동, 그리고 하나 눈에 띄게 크게 오려붙인 기사. 직장인 번아웃, 이렇게 다스리세요. 누구를 위해 오려둔 것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들 사이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뚜껑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꺼내 바닥에 앉아 열었습니다. 사진첩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어린 도윤의 얼굴, 소풍날의 사진, 졸업식 사진,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 어머니는 그 옆에서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혹은 수줍게, 혹은 눈물이 글썽한 채로. 도윤은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날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던 날들이. 사진첩 아래에는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제목도 보이지 않는 공책. 도윤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크고 삐뚤삐뚤했습니다.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한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도윤이 반찬이 없다고 했다. 계란이라도 더 넣어줄 걸. 미안하다. 도윤이 오늘 100점 맞았다. 사탕 사줬다. 웃었다. 좋았다. 오늘 도윤이 소풍 갔다. 잘 먹었는지 모르겠다. 도시락 반찬이 부실했는데. 도윤이 대학 뒷이 붙었다. 울었다. 혼자서. 문채도 없고 수식도 없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적고 늘 마지막에는 아들 걱정으로 끝났습니다. 반찬이 없어 미안하다. 용돈을 더 못 줘서 미안하다. 졸업식에 좋은 옷을 못 입어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일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들에게 미안해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최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조심스럽다기보다는 무언가를 전해야 한다는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보호자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도윤이 요양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최 간호사는 도윤을 복도 끝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안에는 모니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저녁마다 이러세요. 간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복도.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어머니가 슬리퍼를 신고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현관 앞에 멈춰서더니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신발 한 켤레를 꺼내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도유는 그 신발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중학생 때 신던 그 낡은 운동화. 어머니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나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퇴근하면 힘들 텐데. 그 행동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영상이 넘어갈 때마다 날짜가 달랐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어머니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현관 앞에 아들의 신발을 꺼내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올 것처럼. 도유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오기 전에도 이러셨던 것 같아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몸에 밴 습관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더라고요. 아드님을 기다리는 게 어머니한테는 평생의 습관이었나 봐요. 도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빠르고 낮았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니가 안 계세요. 네. 아침 산책 시간에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나가셨는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저희가 주변을 수색 중이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도유는 그 자리에서 코트도 챙기지 않고 뛰쳐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요양원 주소를 찍으면서 손가락이 자꾸 틀렸습니다. 어디 가신 거야? 엄마, 어디 가신 거야? 어머니를 찾은 것은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앞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온 요양원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탔어야 나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누가 버스비를 냈는지, 어떻게 길을 알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고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우산을 꼭 쥐고 교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비 오면 어떡해? 우산 가지고 왔어. 도윤은 멈췄습니다. 누구 기다리세요?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비 맞으면 안 되지. 학교 끝나면 나올 텐데. 운동장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낙엽 하나가 발 앞에 굴러왔습니다. 도유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여기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 그 초등학교 앞에 30해 전 그 오후에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교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며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유는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원장은 차트를 보며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 인지 기능보다 감정과 본능 쪽이 더 오래 남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어머니가 아드님을 기다리는 건 기억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새겨진 감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오늘 같은 일이 더 자주 생길 겁니다. 도윤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지금이 가장 많은 시간이에요.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도윤은 주차장으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 통화 목록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 2달 전이었습니다. 그 전 통화는 3달 전. 그 전은 넉 달 전.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속 기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끄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에 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친구 영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를 먼저 떠나보낸 영수가 술 한 잔 걸치고 혀가 굳어진 채로 내뱉었던 말. 야,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진짜로. 그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차창 밖으로 요양원 불빛이 내다보였습니다. 어머니 방 창문 하나가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신발을 꺼내 현관에 놓고 있을까? 아니면 미역국 냄비를 달라고 간호사를 조르고 있을까? 무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나중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아직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42회를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아들이 되어본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딸, 14살. 도윤은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번째 진동에서 겨우 받았습니다. 서연아.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춘기 특유의 무뚝뚝하게 눌러놓은 목소리. 아빠, 이번 주 토요일 학교 발표회야. 저번에 온다고 했잖아. 도윤은 멎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한 달 전 서연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학교 발표회가 있다고. 꼭 와달라고. 도윤은 알았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그날. 됐어. 딸의 목소리가 짧게 끊겼습니다. 어차피 바쁠 거잖아. 그냥 전화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요양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지금 막 전화를 끄는 딸. 두 사람이 동시에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한 사람은 그를 잊어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를 포기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같은 속도로. 도윤은 이제껏 자신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 외면했습니다. 나중에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러나 시간은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그저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조용히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윤의 결심도 그랬습니다. 거창한 다짐도 뜨거운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새벽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엄마가 기억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로. 엄마의 세계에서 자신이 10살이라면 그냥 10살이 되기로. 그것이 거짓말이라 해도,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 해도 남은 시간 동안만큼은 엄마 앞에서 진짜 아들이 되기로. 준비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퇴근길에 중고가게에 들렀습니다. 낡은 책가방을 하나 골랐습니다. 검정 바탕에 옆 주머니가 달린 것.
1980년대 말 초등학생들이 메고 다니던 그 모양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손자 줄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운동화는 시장에서 샀습니다. 흰 바탕에 파란 줄이 들어간 것. 사이즈를 고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억 속 자신의 10살 발 사이즈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 기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작아 보이는 것을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42살 남자가 책가방을 메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낡은 운동화를 신고 어머니 앞에 서는 것. 세상에 이런 우스운 일이 또 있을까? 도윤은 잠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스운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도윤은 책가방을 등에 메고 요양원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지나치는 요양보호사가 힐끔 쳐다봤습니다. 최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이야기해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방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어깨를 한번 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도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우리 도윤이 왔네.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번진 웃음. 주름 사이로 환하게 피어나는 그 웃음을 도윤은 얼마 만에 보는 것인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언가로 꽉 차오르는 느낌.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 감각을 그는 삼켰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었어? 아니, 엄마 밥 먹으려고 안 먹었지. 어머니는 또 한 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도윤은 토요일마다 책가방을 메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반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처럼. 존댓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꼭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 밥은 먹어야지. 복도를 걸을 때도.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었어? 잠깐 눈이 마주칠 때도. 공부 많이 힘드니? 도윤은 그때마다 응, 엄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 하나를 할 때마다 목 어딘가가 조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지켰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낡은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다가 꺼낸 것은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구겨지고 손때가 묻은 1,000원짜리. 자, 문방구 가서 과자 사 먹어. 도윤은 그 지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손에 들린 1,000원. 얼마나 오래 품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낡고 구겨진 한 장. 엄마 됐어. 받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어. 도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손 위에 1,000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잠깐 도윤의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여린 손이었습니다. 뼈마디가 도드라진 평생 일만 한 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1,000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기억도 함께 쌓였습니다. 도윤이 기억하지 못하려 했던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소풍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남은 재료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도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친구들 도시락과 달랐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슬며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구석에서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맛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운동회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구경하러 왔습니다. 반찬 가게 앞치마도 채 벗지 못한 채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손을 흔드는 어머니. 그는 못 본 척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2시까지 짐을 챙겼습니다. 내복, 양말, 상비약. 입대 당일 아침 어머니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왜 울어? 창피하게.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안 울었어.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그는 30해가 지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후에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쌓였습니다. 조용히 무겁게. 어머니 옆에 앉아 있을수록 더 깊이 쌓였습니다. 웃고 있는 어머니를 볼수록 더 많이 쌓였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 앞에서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이 옆에 있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도윤이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를 때 고개를 돌렸지만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어머니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어디 갔어? 도윤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앞에 어머니와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까이.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잖아.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도윤이 학교 갔는데. 아직 안 왔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도윤을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시간 내내. 아들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1번, 2번, 10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도윤은 매번 나 여기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최 간호사가 복도에서 도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보호자님.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많이 안 드세요. 억지로 드시게 하면 뱉으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밤에 자꾸 일어나서 짐을 싸세요. 어딘가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딜 가려고요? 아드님 집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밥 해줘야 한다고. 도윤은 그 말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면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검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김 원장의 진료실은 조용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들었습니다. 말 하나하나를.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어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연화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요. 도윤이 처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쯤입니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길지 않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형광등 빛이 하얗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처럼.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발표회를 놓친 뒤로 먼저 전화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다음 주 시간 있어? 밥 같이 먹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자정이 넘어서야 짧은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바빠. 도윤은 그 두 글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딸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을 딸이 그대로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래된 박스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을 정리할 때 가져온 것들이 담긴 박스. 일기장과 사진첩, 그리고 잡동사니들. 하나씩 꺼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작고 낡은 도시락통이었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양은 도시락통. 코가 조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비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계란말이 냄새인지 멸치 냄새인지. 도시락 냄새. 소풍날의 도시락. 구석에 혼자 앉아 먹었던 그날.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도시락. 도윤은 도시락통을 양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앞으로 당겼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이 아팠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 자리가. 창밖에는 새벽빛이 없었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요양원에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니었지만 간호사가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잡으면 따뜻해지는 손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도윤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알아보는 것인지 그저 고개를 돌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었어? 응. 피곤하지? 많이 힘들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이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괜찮다는 듯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손은 잡은 채로. 그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어르신이 기침을 했습니다. 그 조용한 방 안에서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다고. 전화를 더 자주 했어야 했다고. 명절에 내려가지 않던 그 수많은 날들. 바쁘다는 말로 끊어버린 그 수많은 전화들. 문 앞에서 돌아보지 않던 그 수많은 뒷모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들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다가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양원 화단 앞이었습니다. 화단은 거의 다 시들어 있었습니다. 국화 몇 송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차가운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 텅 빈 하늘 아래 42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도 그 하늘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와서야 무언가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자리에서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국화 꽃잎이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니, 알면서도 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도윤도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그러나 분명하게 야근을 줄였습니다. 주말을 비워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올까봐,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리고 어느 날 밤 홀로 식탁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 10살이던 생일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미역국 한 냄비와 계란 프라이 2개, 그리고 작은 케이크. 그 앞에 앉은 어린 도윤과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어머니. 어머니의 앞치마는 그날도 벗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식탁을 차리기로.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사진 속 식탁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낡은 나무 식탁. 이미 버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도윤은 중고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비슷한 것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경기도 외곽까지 직접 가서 실었습니다. 브라운관 텔레비전도 구했습니다. 작동은 되지 않았지만 모양만 같으면 됐습니다. 풍선은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어린 시절 생일날 어머니가 불어주던 그 색으로 골랐습니다. 초는 숫자 초로. 10살을 의미하는 숫자 하나, 01. 어머니를 모셔올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요양원은 안 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머니의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집을 쓰기로 했습니다. 넓지 않은 집이었지만 식탁 하나 놓을 자리는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미역국이었습니다. 도윤은 처음 끓였습니다. 미역을 물에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물을 부어 끓였습니다. 간은 국간장으로. 레시피는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국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맛이었지만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혀가 기억하는 맛. 열이 나던 날 먹었던 그 국물. 생일날 아침 밥상 위에 그 냄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2번 끓였습니다. 3번 끓였습니다. 재료를 바꿔보고 순서를 바꿔보고 시간을 늘려봤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달랐습니다.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맛.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5번째 실패하던 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냄비를 개수대에 놓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방에 미역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짐을 담아온 박스를 다시 뒤졌습니다. 일기장, 사진첩, 도시락통. 그 아래 신문지에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주방용품들, 국자, 뒤집개, 그리고 오래된 메모지 뭉치.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크고 삐뚤한 글씨로 적힌 것들. 요리 메모였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그리고 한 장. 미역국. 미역은 오래 볶아야 국물이 깊어진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메모를 들고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냈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볶고 또 볶았습니다. 레시피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오래. 미역이 찰지게 뭉치고 참기름 냄새가 진해질 때까지.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끓기 시작했습니다. 국물 색이 달랐습니다. 전보다 깊은 색이었습니다. 도유는 국자로 한 숟갈 떴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멈췄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열이 나던 밤에 그 국물. 생일날 아침에 그 냄새. 어머니의 손에서 나온 그 맛이 거기 있었습니다. 도유는 국자를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방에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즈음 전처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 때문이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이상해요. 학교에서도 멍하니 있고 집에서도 말을 안 해요. 할머니 때문인 거 알아요. 애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도유는 전화기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민지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한테 보고 싶다는 말 못하는 거지. 보고 싶지 않겠어요. 할머니가 자기를 제일 예뻐했는데. 도유는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 씨. 왜요? 서연이 데려와도 돼요? 생일상 차릴 건데. 엄마 마지막 생일. 서연이도 있었으면 해서.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달라졌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달라졌어요. 그것이 칭찬인지 위로인지 도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녹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이가 온 것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서연이는 고개를 반쯤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사춘기 아이의 그 특유한 자세. 아버지가 반가우면서도 내색하지 않으려는 표정. 도유는 왔어. 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응. 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서연이는 식탁을 봤습니다. 낡은 나무 식탁, 풍선, 브라운관 텔레비전. 그리고 주방에서 나는 미역국 냄새. 서연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좋아하는 거잖아, 이 냄새. 응.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조금 붉어지는 것을 도유는 봤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서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응. 나 할머니한테 화난 적 없어. 그냥 아빠가 할머니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도유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서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러는 거 이해해. 나도 이제는. 도유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자랐는지 등이 넓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왜? 아빠가 발표회 못 가서 미안했어.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조금 끄덕이는 것을 도유는 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유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마지막을. 김 원장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동 자체가 위험할 수 있고 상태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 곁에서 가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만 보호자분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도유는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것은 11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식탁, 브라운관 텔레비전, 풍선, 그리고 주방에서 나는 냄새. 어머니의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딘가 기억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야? 도윤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응, 엄마. 집이야. 어머니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이 생일이네. 맞아, 엄마. 오늘 내 생일이야. 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주름 사이로 웃음이 피었습니다. 미역국 끓여야지. 엄마 대신 내가 끓였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어머니는 잠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알아보는 것인지 그저 익숙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따뜻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다 컸네. 그 한마디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미역국이 올랐습니다. 계란 프라이 2개, 작은 케이크, 그리고 숫자 초. 서연이가 풍선을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처럼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이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눈 속에 작은 불꽃이 비쳤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의 머리 위로 어머니의 손이 올려졌습니다. 천천히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손. 차갑고 가볍고 여린 손. 그러나 도윤이 평생 알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열이 나던 밤마다 이마를 짚어주던 그 손. 새벽에 이불을 덮어주던 그 손. 운동의 날 손을 흔들던 그 손. 그 손이 지금 그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릎 앞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42살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달래는 방법을. 서연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미역국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재우고 나서 도윤은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웅크린 채. 도윤은 담요를 꺼내 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서연이의 잠든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와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딘가는 아직 같았습니다. 잠들면 입을 조금 벌리는 것. 도윤을 닮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남은 미역국이 냄비에 있었습니다. 한 국자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국물이 넘어갈 때마다 무언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안에 오래 굳어있던 것이 죄책감인지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국물 한 모금씩에 조금씩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불 끄는 것을 잊은 것인지
그는 일어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주름 사이로 오늘 저녁의 웃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서 잠시 바라봤습니다. 더 일찍 일했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뒤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있다. 늦었지만 있었습니다. 아직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미역국을 끓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었지만 전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윤은 문을 닫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조용한 숨소리.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 아직 거기 있다는 소리. 도윤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들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의사는 말하지 않았고 도윤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숨소리가 있는 동안은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1월이 12월로 넘어가는 어느 날 밤, 도윤은 어머니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소리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얕게. 도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의사에게 묻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온 뒤로 열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조금씩 드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서연이가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으면 웃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웃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밥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물도 조금밖에 드시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부를 때 반응이 늦어졌습니다. 손을 잡으면 쥐는 힘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김 원장이 왕진을 왔습니다. 진찰을 마치고 나오며 도윤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를 며칠째 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허락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연이를 데려다주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그녀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서연이는 하루 종일 할머니 방에 있었습니다. 숙제를 가져와 방 한쪽에 앉아서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할머니 곁에. 도윤은 그런 딸을 바라보다가 어딘가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거기 있는 것. 그것이 전부인 어린아이.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먹지 못해도 끓였습니다. 냄새라도 맡으실 수 있도록. 어머니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주방에서 끓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렇게 했습니다. 냄비가 끓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빠. 도윤은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눈이 움직였습니다.
도윤의 얼굴 위로 시선이 왔습니다.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낮고 가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아들. 도윤은 굳었습니다. 많이 늙었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치매가 앗아간 그 얼굴을 단 몇십 초 동안 기적처럼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이 막혔습니다. 눈 뒤가 뜨거웠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전화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엄마 혼자 두면 안 됐는데. 말이 쏟아졌습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어머니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힘이 거의 없는 손이었지만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도윤의 볼 위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뜨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배고프지? 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밥 해줄게. 그 말이 끝나고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볼 위에 얹혔던 손이 이불 위로 내려왔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언제부터 옆에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어깨 옆에 서서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국화꽃 몇 송이, 그리고 아들과 손녀. 영수가 와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지도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흘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있던 자리만큼.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주방을 정리하다가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쪽을 들여다보자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들이었습니다. 여러 개. 차곡차곡 쌓인 채로. 도윤은 하나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냉동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봉지 겉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크고 삐뚤한 글씨.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도윤 야근하는 날. 도윤은 그 봉지를 내려놓고 다음 것을 집었습니다. 감기 걸리는 날. 그 다음. 비 오는 날. 그 다음. 생일. 봉지마다 달랐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 피곤해 보이는 날. 밥을 굶을 것 같은 날. 어머니는 아들이 처할 수 있는 모든 날을 생각하며 미역국을 끓여 얼려두었습니다. 아들이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언제 아들 집에 가게 될지 모르니까. 혹은 영영 못 가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만들어 두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날에도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마지막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지 안에 작은 종이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펼쳤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이거라도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딱 6글자였습니다. 도윤은 그 종이를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냉동실 문이 열린 채로 찬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봉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42살의 남자가 냉동실 앞 주방 바닥에 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바닥에 앉아 미역국 봉지를 안고 우는 아버지를. 서연이는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가고 난 뒤 처음 맞는 봄이었습니다. 도유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크게가 아니라 조용히. 야근이 줄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별말 없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서연이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 혹은 아빠 밥은 먹었어. 혹은 아무 내용 없이 웃는 이모티콘 하나. 도유는 그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꼭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나중에 미루지 않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유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에 미역을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어머니의 메모에 적힌 대로. 미역이 찰지게 뭉치고 참기름 냄새가 진해질 때까지.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끓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미역국이야? 응. 왜? 그냥. 서연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유는 국을 그릇에 담아 내놓았습니다. 서연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빠. 응. 서연이는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맛이 난다. 도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저녁 햇살이 식탁 위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식탁 위로. 어머니의 생일날 그 사진 속 식탁과 같은 자리에 지금 이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주방 한쪽에 낡은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정리할 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탁을 해서 걸어두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봄바람에 앞치마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거기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도유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의 맛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부모를 잃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차려준 밥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손끝이 기억하고 혀가 기억합니다. 그 맛을 다시 만들려고 수십 번 냄비 앞에 설 때, 그 메모 한 장을 찾아 펼칠 때, 그리고 마침내 같은 맛을 만들어낸 순간. 그 모든 자리에 어머니는 있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 앞치마 속에, 냉동실 깊은 곳에, 그리고 미역국 한 그릇 속에. 평생 아들밥 걱정만 하다 간 사람은 그렇게 아직도 밥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식탁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서연이는 국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음 주에도 올게. 그래. 밥도 해줘. 응.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도유는 빈 그릇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개수대에 그릇을 놓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미역국을 끓여야겠다고. 모레도, 어머니가 없는 날에도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오래 볶고 천천히 끓이고. 그렇게 앞치마가 다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있다는 것을. 언제나 거기 있다는 것을.